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쳐요! 늦가을 폭우가 내리는 깊은 산속 63세 재벌회장 박미양 앞에 진흙투성이 7살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오죽이 길 무덤을 찾아온 길이었죠. 맨발로 떨던 소년이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들이 또 차 밑에 있어요! 그때처럼요! 검은 양복 사내들이 미양의 차 밑에서 브레이크를 끊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도 똑같았죠. 브레이크 고장으로 아들 부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년의 목덜미에서 죽은 아들과 똑같은 연어반이 나타났으니까요.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미양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늦가을 산은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두들기는 소리는 마치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가슴을 후벼 파듯 서럽게 울렸습니다. 도강모터그룹 박미양 회장은 산 입구에 멈춰서서 검은 우산을 고쳐쥐었습니다.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있었고 젖은 흙냄새가 코끝에 비릿하게 달라붙었어요. 회장님,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산길도 미끄러운데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수행원이 우산을 받쳐들며 다급히 다가왔지만 미양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내 새끼 보러 가는 길이다. 남의 손 빌리고 싶지 않구나. 회장님, 신고 계신 신발이. 수행원의 시선이 미양의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진흙이 튀어 엉망이 된 명품 밍크코트 아래로 산을 오르기엔 터무니없이 위태로운 검은 정장 구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생전 아들 혁준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의 오주기 날입니다. 1년에 단 하루 그들 부부와 손주를 만나는 날이었죠. 발가락이 짓눌리고 발목이 꺾일 듯 아파왔지만 미양에게는 그 고통조차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속죄의식과도 같았어요. 주차장에서 대기해. 1시간이면 충분하다. 수행원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뒤로하고 미양은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어요. 젖은 낙엽이 신발 밑에서 미끄덩거릴 때마다 지팡이의 의지에 중심을 잡았습니다. 무릎 안쪽이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죠. 산신각을 지나 조금만 더 오르면 혁준이가 잠든 절이 나올 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산신각 옆 덤불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양의 발이 딱 멈췄어요. 빗소리 사이로 분명히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산짐승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지팡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청을 두드렸어요. 순간 덤불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흙투성이의 작은 물체가 튀어나와 미양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미양이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진흙 범벅이 된 고사리 같은 손이 미양의 바짓단을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어요. 고개를 내려다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진흙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온몸이 나뭇잎과 진창으로 뒤덮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쉬잇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요. 미양은 기가 막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깊은 산 중에 웬 아이가, 그것도 이 폭우 속에서 맨발로 있단 말입니까? 미양이 입을 열려는 순간 아이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에 7살 아이의 악력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필사적인 힘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또 차 밑에 있어요. 그때처럼요. 빨리요. 들키면 죽어요. 아이는 미양을 끌다시피 하며 바위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넣자 주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은밀한 자리가 나왔어요. 미양은 반신반의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빗줄기가 시야를 가렸고 수행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갔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 둘이 미양의 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미양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내들의 손에는 굵은 쇠사슬도 끊어낼 절단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어 나온 자리,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검붉은 액체가 보였죠. 브레이크 오일이었어요. 빗물과 섞이지 못한 기름띠가 마치 핏물처럼 시뻘겋게 번들거리며 바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업 끝. 브레이크 라인 확실히 끊었어. 내려오면 바로 처리해.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돌려오는 무전소리. 그 순간 미양의 머릿속에서 5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단순 빗길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손 쓸 새도 없이 경찰의 그 건조한 목소리가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사고사로 결정났죠. 그리고 놈들은 오늘 아들과 며느리의 기일에 어미인 자신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와 미양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63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저앉으려는 미양의 손을 아이가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제가 길 알아요. 이쪽이에요. 그때 번개가 콰르릉하며 어두운 숲을 대낮처럼 비쳤습니다.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 미양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까맣고 깊은 눈동자,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결기 어린 눈매. 그것은 미양이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하던 아들 혁준의 어린 시절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겹쳐 보였습니다. 타겟이 안 내려오는데? 올라가 봐. 산 아래쪽에서 사내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군홧발이 진흙을 밟으며 철퍽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양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아들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거든요. 63년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본능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미양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길도 없는 덤불 속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나뭇가지가 밍크 코트를 찢고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볼 위로 따끈한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발밑에 돌부리가 발목을 꺾으려 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가시덤불 사이의 좁은 틈을 찾아 미양을 인도했어요. 마치 이 산을 제 집 안방처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네가 어디 간 거야? 뒤에서 사내들의 욕설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숲을 이리저리 훑으며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불빛이 스칠 때마다 미양의 심장이 터질 듯 쿵쿵 뛰었습니다. 미양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폐가 불에 타는 듯 뜨거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빗길 경사면에서 미양의 구두가 미끄러졌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넘어지려는 순간 아이가 온몸으로 미양을 떠받쳤습니다. 할머니, 잡아요.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무게였지만 아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미양을 지탱하고 있었죠. 아이의 작고 거친 손바닥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미양의 가슴 속으로 뜨겁게 스며들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추격자 중 한 명이 미양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미양의 등을 비췄어요. 빨리요. 아이는 미양을 끌고 더 깊고 어두운 골짜기,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양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의 기일에 아들을 닮은 아이와 함께 죽음의 숲을 달리는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미양은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이 도주가 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첫삽이 될 줄 미양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산길은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질척한 수렁에 빠졌고 빼낼 때마다 진흙이 찝찝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미양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밍크 코트는 이미 젖어서 무거운 짐짝처럼 어깨를 짓눌렀고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양의 구두굽이 돌부리에 걸렸어요.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굽이 부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미양의 발목이 안쪽으로 꺾였어요.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양은 진흙탕 위로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발목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요. 얼른요. 산이가 미양의 팔을 잡고 낑낑대며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7살짜리 아이가 60대 노인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었죠. 아이의 맨발이 진흙 속에서 헛디뎠고 작은 몸이 휘청거렸어요. 슥, 슥. 공포스러운 빗줄기가 숲을 갈랐습니다.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지척까지 다가왔어요.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를 훑으며 미양이 쓰러진 곳으로 서서히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끝이구나. 미양이 절망 속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커다란 손이 미양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녀는 납치범인 줄 알고 있는 힘껏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미양의 몸을 번쩍 들어올려 덩굴로 가려진 바위 틈새로 끌어당겼어요. 쉿,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하세요. 도와주러 왔어요. 귓가에 꽂히는 낮고 다급한 목소리. 살기 어린 추격자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세 사람은 덩굴 뒤 바위 틈에 숨죽여 웅크렸습니다. 바로 코앞,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추격자들의 군합발 소리가 멈췄죠. 젠장, 어디로 튄 거야? 욕설을 내뱉으며 추격자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미양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남자는 미양과 아이를 이끌고 바위 틈을 지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산지기 복장을 한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선했어요. 오두막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허름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작은 난로가 있었고 벽에는 말린 약초 다발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와 약초 향이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어요. 어딘가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사나, 괜찮니? 남자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여기저기 다친 곳을 살폈어요. 거친 손이지만 아이를 다루는 모습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남자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양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남자를 향해 겨누며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왜 우릴 도운 거요?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성우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약초를 캐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우는 미양의 날카로운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5년 전이었어요. 숲 입구에서 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버려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준 아이라 여겼어요. 산이 이산이라 이름 지어 키웠습니다. 산에서 만났으니 산이라고요. 미양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5년 전 그 애는 아들 혁준이 죽은 해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그날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우비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거든요. 불에 타버렸다고 했어요. 뼈조각 하나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양은 손자의 빈관 앞에서 피눈물을 흘렸었죠. 성우는 미양의 부러진 구두를 보더니 낡은 털신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신으세요. 젖은 옷도 말려야 합니다. 성우가 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따뜻한 온기가 오두막 안에 퍼졌습니다. 미양은 추위에 바들바들 떠는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가 안쓰러워 젖은 상의를 벗겨주려 했습니다. 아이가 순순히 옷을 벗었어요. 그 순간 미양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아이의 목덜미 뒤쪽이었어요. 붉은색 반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어 모양을 닮은 연어반. 아들 혁준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크기도 색깔도 심지어 약간 휘어진 꼬리 부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미양은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피부. 분명히 실제 안은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혁준아. 아들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미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그리움이,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간지러워요. 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린 시절 혁준이의 웃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미양은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재벌 회장으로서의 날카로움은 여전했죠. 아이를 발견했을 때 옷이나 소지품 같은 건 없었소? 담요 말고는 아무것도요?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난로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만 있었어요.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양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이사회에서, 수많은 거래처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던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성우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궁할 때가 아니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무전소리와 수색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산을 빠져나가려면 이 남자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소리는 여전히 으스스하게 오두막 벽을 흔들었습니다.
산이는 어느새 미양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입에서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양은 아이에게 체온을 나눠주며 작은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앙다문 입술, 영락없는 제 아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우빈이가 살아있었어.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미양은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입술 끝에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비냄새와 흙냄새가 났지만 미양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꺼져가던 삶의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어요. 날이 밝으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미양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요. 도강그룹의 진짜 후계자, 내 피를 이은 손자를 세상에 당당히 내놓겠다고요. 하지만 미양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 어둠과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산 전체를 자욱한 안개가 휘감았어요. 오두막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뿌연 우윳빛이었습니다.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진 것 같았어요. 미양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산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거든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수천 번도 넘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요. 성우 씨, 미양이 난로 앞에서 약초를 정리하던 성우를 불렀습니다. 나를 저택까지만 데려다 주시오. 살해는 반드시 하겠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성우는 오두막 뒤에 세워둔 낡은 트럭을 끌고 왔습니다. 녹이 쓴 짐칸에 쌀포대와 약초 자루를 쌌더니 그 뒤쪽 좁은 틈에 미양과 산이를 숨겼어요. 냄새나는 마대자루 사이로 몸을 구겨넣자 등이 아팠지만 미양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트럭이 덜컹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였죠. 갑자기 전방에서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어요. 미양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검문소였어요.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납치 용의 차량 수색 중입니다. 뒤 좀 봅시다. 미양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납치라니. 누가 납치 신고를 한 거죠? 조연필? 그자가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다 실패하자 이번엔 납치범으로 몰려는 거예요. 성우가 트럭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짐칸 쪽으로 다가왔어요. 철컥. 짐칸 덮개가 확 젖혀졌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양은 산이를 끌어안고 숨을 죽였어요. 쌀포대 틈 사이로 경찰의 구두 끝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귀청을 때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 애취. 산이가 재채기를 하려 했어요. 먼지가 코를 간지렸던 거죠. 미양은 번개처럼 손을 뻗어 아이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까지 숨을 참아냈습니다. 7살짜리가요. 이상 없네. 통과. 경찰이 덮개를 다시 덮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양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이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으로 닦아주며 미양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트럭은 험한 새길을 달려 도강그룹 본가 저택의 뒷문으로 향했어요. 식자재 반입구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저택 거실에서는
조연필 전무가 이사들과 모여 앉아 있었어요. 현필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연기였죠. 회장님께서 산에서 실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수색을 포기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현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회장님의 유고시 비상경영 체제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회장 대행 자리가 코앞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닫혀있던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엔 흙투성이가 된 미양이 서 있었습니다. 부러진 구두 대신 성호의 낡은 털신을 신은 채 성호의 부축을 받아 겨우 서 있는 처참한 몰골이었죠. 퉁퉁 부어오른 발목 때문에 한 걸음 떼기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회장 박미양 그대로였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현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죠.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현필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되어서 밤새 수색대를 보내고 걱정? 미양이 코웃음을 치며 성호의 어깨에 기대어 힘겹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통으로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현필을 쏘아보며 일갈했어요. 내가 죽기라도 바란 눈치군. 장례 준비라도 하고 있었나? 미양은 뒤따라 들어온 성호와 산이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분들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날 구해준 생명의 은인들이다. 내 다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업고 뛰어준 고마운 분들이야. 현필의 시선이 산이에게 꽂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이 아이는 고하다. 부모도 없이 산에서 큰 게 불쌍해서 내가 후원하기로 했어.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낼 거야. 현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출신도 모르는 천한 것들을 집에 들이시다니요. 회장님 체면에 말도 안 됩니다. 미양은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내 집이야. 내 생명의 은인에게 토 달지 마라. 현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미양은 집사를 불러 지시했어요.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이분께는 손님방을 내어드려. 얼마 후 목욕을 마친 산이가 말끔한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깨끗이 씻기니 아이의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마침 지나가던 늙은 가정부가 산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가정부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혁준 도련님 어릴 때랑 판박이네. 복도를 지나가던 현필이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산이의 얼굴을 다시 유심히 살폈어요. 까만 눈동자, 치켜 올라간 눈꼬리, 오똑한 콧날. 설마. 현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년 전 분명 불에 타 죽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현필은 하수인을 불러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확보해. 아주 은밀하게. 미양은 자신의 방에서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필이 하수인과 무언가를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양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현필이 미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단정하지만 차가운 인상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아이가 산에서만 자라 예절을 모를 테니 전문 교사를 모셔왔습니다. 제 지인인데 입이 아주 무겁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말은 교육이었지만
미양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최 선생이라 소개한 저 여자는 틀림없이 현필이 심어두기 위한 감시자일 테지요. 24시간 자신과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미양은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테니까요. 그날 저녁 최 선생과 산이가 방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최 선생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싹 지워졌어요.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죠. 예, 꼬마야. 네가 진짜 손자라도 된 것 같니? 최 선생이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웃었지만 눈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넌 그냥 회장님이 심심해서 주워온 거야. 강아지처럼. 회장님이 실증나면 다시 산에 버릴걸. 그러니까 쫓겨나기 싫으면 쥐 죽은 듯이 있어. 알았니? 산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그 말이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날 안 버려. 산이는 속으로 외치며 멍든 마음을 숨겼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성우 아저씨에게 폐가 될까봐.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비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비밀이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복도에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미양은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들 혁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양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양이 고개를 돌리자 문틈으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김 박사였습니다. 죽은 아들 혁준의 대학 선배이자 미양이 유학비와 개원 자금까지 대준 가족 같은 사람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양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에는 산이의 칫솔이, 다른 하나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만 믿네. 미양이 봉투를 건네며 낮게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의 친자 검사를 해주게. 이건 나와 자네만 아는 비밀이야. 김 박사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김 박사가 봉투를 품에 넣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나, 김 박사?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목소리. 김 박사가 기겁하며 백미러를 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조연필 전무의 웃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전 전무님, 여기 어떻게...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고. 현필이 김 박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서류 봉투 하나를 앞좌석으로 툭 던졌습니다. 열어봐. 김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30억이 넘는 도박빚 장부와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내역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래 모르는 게 없어. 이거 터지면 의사 면허는 끝이야. 감옥에서 썼겠지. 참, 자네 딸 이번에 명문대 입학했다며? 아빠가 범죄자면 학교 다니기 힘들 텐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전무님. 김 박사가 핸들에 고개를 쳐박고 흐느꼈습니다. 현필은 김 박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검사 결과 받고. 너무 간단하잖아. 며칠 후
김 박사가 다시 미양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기대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자라는 확신을 얻는 순간 당장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었습니다. 5년간 죽은 줄만 알았던 핏줄이 살아 돌아왔다고요.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펼친 순간 미양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조선관계 성립 안 한 불일치. 이럴 리가 없어. 미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어요. 연어반이 똑같은데. 눈매가. 혁준이 어릴 때랑 판박이인데. 이럴 리가 없어. 김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닮은 아이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 박사가 도망치듯 방을 나가자 미양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과지가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지난 며칠간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어요.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현필에게 매수된 가정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입맛 없어. 안 됩니다. 산에서 다치신 발목인대가 아직 붓기가 심해요. 이거 드시고 얼른 쾌차하셔야죠. 그 말에 미양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몸부터 추슬러야 한다. 가짜든 진짜든 일단 내가 성해져야 진실을 밝힐 게 아닌가. 미양은 의심 없이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맛 뒤에 숨겨진 무색무취의 환각제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어머니. 한밤중 미양은 귀에 익은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 한구석에 아들 혁준이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여기저기 찢어진 옷.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왜 나를 안 구했어요? 혁준의 형상이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미양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혁준아, 혁준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이 모든 광기 어린 장면이 방 안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음 날 조연필은 이사들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미양의 발작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허공을 향해 울부짖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벽을 긁어대는 모습들. 이사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장님이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현필이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치료와 회사의 안정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편 미양은 깨진 거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푹 꺼진 눈, 헬쑥해진 볼, 흐트러진 머리카락.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여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미양은 덜덜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짜를 데려다 놓고 진짜라고 우긴 건가? 내 직감도 내 기억도 다 망가져버린 건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미양을 감쌌습니다. 그 시각 미양의 방문 앞에는 작은 그림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산이었어요. 아이는 몇 시간째 무릎을 끌어안고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아, 이제 그만 가서 자자. 할머니 편찮으셔. 성우가 다가와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미양의 귀에 박혔습니다. 할머니, 나 목 뒤에 빨간 점 있어서 미워요? 방 안에 있던 미양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이거 때 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씻어도 안 지워져요. 아까 박박 문질렀는데 피만 나고 안 없어져요. 이 점 때문에 나 싫어하는 거예요? 나 안 버린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복도에서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양은 문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문을 열고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과학적 불일치라는 결과가 그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가짜야. 저 아이는 가짜야. 과학이 증명했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본 거야. 미양은 애써 귀를 막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환각보다 더 뼈아프게 미양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작될 수 있어도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미양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줄 뜻밖의 증거가 이미 이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어요. 며칠 만에 미양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흐려졌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 걸었어요. 복도를 걷는 미양의 뒷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타닥타닥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었어요. 아이는 미양을 발견하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이는 두 팔을 벌리며 반가움에 달려왔어요. 볼에는 며칠간 흘린 눈물 자국이 꼬질꼬질하게 말라붙어 있었죠. 하지만 미양은 한 발 물러섰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으깨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지금은 바쁘니 저리 가 놀 거라. 목소리가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산이의 발이 딱 멈췄습니다. 벌린 두 팔이 힘없이 툭 떨어졌죠. 아이의 눈망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 산이가 뭐 잘못했어요?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획 돌아서 버렸어요. 뒤에서 아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들면 안 돼. 저 아이는 가짜야. 가짜에게 마음을 주면 하늘에 있는 진짜 손자가 노한다.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현필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열한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멀어져야지. 곧 제자리로 돌려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그날 오후였어요. 산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있으면 할머니가 다시 웃어주실 것 같았죠. 하지만 최 선생은 산이에게 점심도 주지 않고 외출해버린 터였습니다. 배고픔에 주방을 서성이던 산이의 코끝에 달콤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갓 구운 쿠키였습니다.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냄새가 빈속을 자극했어요. 산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쿠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개는 먹어도 괜찮겠지. 아이는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삼키자마자 목구멍이 간질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스러기가 걸린 줄 알았지만 간질거림은 순식간에 타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목 안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려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캑, 캑, 흑. 산이가 목을 움켜쥐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얗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고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가 쉴 틈 없이 올라왔죠.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지나가던 가사 도우미의 비명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방에 있던 미양이 비명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거실 바닥에 쓰러진 산이를 본 순간 미양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파랗게 질린 채 눈이 뒤집혀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쿠키 조각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쿠키에 뭘 넣었어? 요리사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땅콩 가루를 넣었습니다. 고소하라고. 미양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땅콩? 죽은 아들 혁준에게는 치명적인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땅콩이 든 과자를 모르고 먹었다가 기도 폐쇄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 끔찍한 기억이 지금 눈앞의 아이에게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 얼른 차 준비시켜. 미양은 구급차를 기다릴 새도 없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60대 노인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괴력이었어요.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미양은 불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미양은 산이의 손을 꽉 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아가. 할머니가 미안해. 제발 숨 쉬어. 아이의 손끝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얼굴을 적셨어요. 이 아이가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살려만 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산소 마스크 씌워. 분주한 의료진 사이로 산이가 멀어져 갔습니다. 미양은 응급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시간이 1년 같았습니다.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이던 미양 앞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기도가 완전히 막힐 뻔했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양은 그제야 벽을 짚고 긴 숨을 토해냈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산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양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산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산이는 미양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산이가 맘대로 주워 먹어서. 흑. 그러더니 아이는 미양의 손등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볼을 미양의 거친 손등에 살살 비비며 아이가 웅얼거렸습니다. 산이가 말 안 들어서 잘못했어요. 순간 미양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 혁준이 어릴 때 미양에게 혼나거나 아플 때마다 하던 특유의 버릇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며 손등에 볼을 비비던 그 애교. 누구에게도 가르쳐 준 적 없는 혁준이만의 습관. 머리 뒤에 연어반, 땅콩 알레르기, 그리고 이 행동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확률은 없었습니다. 미양의 머릿속에서 안개가 거치듯 섬광이 스쳤습니다. 김 박사의 결과는 조작됐어. 누군가 내 눈과 귀를 가린 게 분명해. 미양은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과학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이 뜨거운 느낌,
내 유전자가 기억하는 이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야. 내 아들 혁준이 남긴 핏줄이야. 미양은 아이를 부서질세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 유리 너머로 누군가 안을 염탐하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현필이 심어둔 감시자였습니다. 미양은 순간 눈물을 닦고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일부러 문 밖까지 들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그, 징글징글하다 정말. 산에서 있던 벌은 못 고치고 아무거나 주워 먹더니 이 사단이나 별꼴을 다 보겠네. 미양의 독설에 산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눈으로 아이에게 간절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연기야. 널 지키려는 거야. 미양은 소리는 지르면서도 손으로는 아이의 머리를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10년은 늙는다 늙어. 꼴도 보기 싫으니 낫기만 해봐라. 당장 내쫓을 테니까. 미양의 표독스러운 연기에 문 밖의 그림자가 안심한 듯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미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 병원 화단에는 성우가 모자를 눌러 쓴 채 병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양과 눈이 마주치자 그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든든한 아군이 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하마. 저 뱀 같은 놈들을 속이려면 내가 더 지독한 독사가 되어야 해. 미양의 눈빛에서 패배감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산이가 퇴원했습니다. 미양은 직접 아이의 손을 잡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눈이 어느새 따스하게 녹아 있었거든요. 방에 가서 쉬어라. 미양이 짧게 말했어요. 하지만 산이의 등을 쓰다듬는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양은 성우가 묵고 있는 방을 찾아갔어요. 아이의 짐을 좀 보고 싶네.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양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방 구석에서 낡은 보찜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산이가 산속 오두막에서 나올 때 챙겨온 것이었어요. 해진 천 사이로 솜이 삐져나온 헝겊 인형 하나,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네. 산이가 손에서 절대 안 놓는 인형이에요. 제가 주운 날부터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선생이었죠. 어머, 냄새. 이렇게 더러운 물건을 안 버리고 왜 방에 둔대? 미양은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최 선생이 산이의 짐보따리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어요. 손에는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름이 천위로 쏟아졌어요. 산이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그거 우리 엄마란 말이에요. 주세요. 최 선생은 아이를 밀쳐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예. 이거 회장님이 시키신 일이야. 이제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냄새나는 흔적 싹 다 지우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할머니가 그럴 리 없어. 못 믿겠어? 그럼 태워보면 알겠네. 찰칵. 불꽃이 튀었고 순식간에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펑. 주황색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안 돼. 엄마. 아이의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손이 불길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어요. 옷자락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산이야. 미양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63세의 나이를 잊은 듯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길 앞에 다다르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어요. 산이를 밀쳐내고 아이의 옷에 붙은 불을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타들어가는 헝겊 인형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어요. 흑! 손바닥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인형을 놓지 않았어요. 마당 바닥에 굴러 불을 껐습니다. 인형은 반쯤 타버렸고 미양의 오른손바닥에는 시뻘건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미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최 선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양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최 선생은 시뻘개진 얼굴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반쯤 탄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우리 산이가 목숨을 걸고. 그때 찢어진 인형 뱃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에 반사된 은색 금속이었습니다. 미양은 인형을 들고 서재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화상을 입어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부여잡고 왼손으로 칼을 쥐었습니다. 인형의 배를 가르는 내내 손바닥이 불에 댄 듯 쓰라렸지만 미양의 눈은 오직 그 반짝이는 것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뭉치 사이에서 방수팩에 꼼꼼하게 쌓인 작은 물체가 나왔습니다. 손톱만한 SD카드였습니다. 이게 대체 왜 인형 속에?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파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제목은 아들과 며느리의 5년 전 죽은 날짜였죠. 미양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달리는 소리. 다급하게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 5년 전 그날 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여보, 브레이크가 안 들어. 먹통이야. 미양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혁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러나 가장이기에 침착하려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검은 차가 계속 받고 있어. 꽉 잡아. 아이 꽉 안아.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고 구겨지는 소리, 형체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미양의 손톱이 책상을 파고들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한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 저기요. 괜찮으세요? 성호였습니다. 수정이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수정이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아저씨,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회사 사람들이에요. 미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 사람들, 범인은 내부에 있었던 걸까요? 제발, 우리 아이, 저 사람들 눈에 띄면 죽어요. 우리처럼 아저씨 아들로 숨겨서 키워주세요. 부탁해요. 숨이 끊기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멈췄습니다. 미양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낯선 이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처절한 심정.
미양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호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자마자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5년이야. 5년 동안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성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7년 전 저도 뺑소니로 만삭인 아내를 잃었습니다. 범인도 못 잡았고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제 아내가 보였습니다. 경찰도 회사도 다 한패라고 제발 아저씨 아들로 숨겨달라는 그 유언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성우가 젖은 눈으로 미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마저 놈들에게 잃으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숨보다 귀하게 숨겨 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미양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였습니다. 가족 잃은 아픔을 알기에 남의 아이를 제 목숨처럼 지켰던 것입니다. 미양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고맙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내 새끼 살려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은인이야.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5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피를 토하듯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찰도 회사도 다 한패라던 며느리의 유언.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미양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양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손자를 죽이려 한 자가 누구인지.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현필에게 아직 그녀가 속고 있다고 믿게 해야 했거든요. 뱀을 잡으려면 꼬리가 아닌 머리를 밟아야 합니다. 미양은 철저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죽 한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물만 입술에 적실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죠. 침대에 누워 시름시름 앓는 척하며 도우미가 들여다볼 때마다 힘없는 신음소리를 흘렸어요.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문은 금세 현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식음을 전폐하셨답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도 고개를 저을 정도예요. 현필은 보고를 받고 곧장 주방으로 갔습니다. 약은 다 마셨나? 네, 전무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비우셨습니다. 현필이 빈 약탕기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환각제가 든 약을 꼬박꼬박 마셨다는 증거였죠. 그제야 현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에 취해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진 모양이군. 이제 진짜 끝이다. 현필은 표정을 싹 바꾸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양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현필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양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내렸죠. 조전무, 난 이제 지쳤네. 회장님, 무슨 약한 소리십니까?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아니야. 자네가 회사를 맡아주게.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현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와 성호도 내 눈에 띄지 않게 산으로 돌려보내주게. 예. 볼 때마다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아.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서 괴로워. 제발 내 눈앞에서 치워주게. 현필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현필이 방을 나가자 미양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동공에 서늘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은 없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만이 침대에 앉아 있었죠. 1시간 뒤 저택 뒷문으로 미양의 최측근 변호사가 은밀히 들어왔습니다. 20년간 도강그룹을 지켜온 아들 혁준의 대학 동창이기도 했어요. 미양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산이의 칫솔과 자신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네 내일 미국 출장이지? 네, 회장님. FBI 연계연구소에 직접 의뢰해. 여긴 틀렸어. 이미 놈들에게 매수당했거든. 미양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결과는 암호화된 메일로만 받고 절대 한국 서버를 통하지 마. 자네 목숨과 내 목숨, 그리고 도강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변호사는 미양의 결기 어린 눈빛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현필은 집무실에서 커튼을 치고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산으로 돌아가는 트럭을 덮쳐. 현필의 목소리에 잔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네가 마음 바뀌기 전에 확실히 처리해. 5년 전 그때처럼 사고사로 위장하고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애. 알겠나? 전화를 끄는 현필은 와인 잔을 들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도강그룹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팔이라는 것을요. 미양은 성호를 은밀히 불러 낡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떠나는 척해. 하지만 진짜 산으로 가는 게 아닐세.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트럭을 몰고 폐공장 지대로 가게. 거긴 내 남편이 처음 모터 사업을 시작했던 곳이야. 폐공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공장 지하에 자네만 들어갈 수 있는 비상 벙커가 있어. 남편이 비자금이나 기밀 서류를 보관하던 요새지. 놈들은 절대 그 입구를 못 찾을 거야. 미양은 성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사설 경호팀이 그곳에 매복해 있을 거야. 놈들이 미끼를 물면 우리가 덮친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저택을 물들였어요. 성호와 산이는 낡은 짐을 챙겨 현관 앞에 섰습니다. 누가 보아도 쫓겨나는 모양새였어요. 집안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는 모양이네. 산이가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할머니의 방 창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산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화단 구석 창틀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반쯤 타버린 헝겊 인형에서 빠져나온 손뭉치였죠.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의 일부. 할머니가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아이만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할머니, 산이 안 미워해줘서 고마워요. 성우가 흐느끼는 산이를 안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커튼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창틀에 놓인 하얀 손뭉치가 미양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 새끼. 할머니가 곧 데리러 가마. 반드시. 성우와 산이를 태운 트럭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뒤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슬그머니 따라붙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미행하는 차량. 현필이 붙인 사람들이었죠. 트럭은 국도를 달리다 갑자기 핸들을 꺾어 인적이 드문 폐공장 지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행 차량에서 무전이 터졌습니다. 타겟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산이 아니라 폐공장 쪽입니다. 보고를 받은 현필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외진 곳이라 더 좋군. 목격자도 없을 테니 거기서 확실히 끝내. 뒤탈없게. 뒤이어 또 다른 차량 2대가 어둠 속에서 합류했습니다. 3대의 차량이 트럭을 포위하듯 따라붙었죠. 트럭 안 백미러로 다가오는 불빛을 확인한 성우의 손에 땀이 찼습니다. 산이는 공포에 질려 성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 산이야.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 저 멀리 달빛 아래 흉물스럽게 솟은 폐공장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현필의 사람들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운명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폐공장 지대.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검은 승합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지며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졌습니다. 뒤이어 2대의 차량이 퇴로를 끊었습니다. 완벽한 포위였죠. 차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10여 명의 장정들이 트럭을 에워쌌습니다. 공기를 찢을 듯한 살기가 느껴졌어요. 성우는 백미러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 깊은 산에서 아이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산아,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 성우는 짐칸에서 낡은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형씨, 괜히 서로 힘 빼지 말자고. 애만 넘기면 살려줄게. 성우는 대답 대신 몽둥이를 고쳐쥐었습니다.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그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신고도 못하고 도망치듯 아이만 안고 산으로 숨어들었죠. 그 비겁함이 평생 가슴에 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성우의 눈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내 아이 건드리면 너희 다 죽는다. 성우가 고함을 지르며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정 열쇠는 명확했어요. 사방에서 주먹이 날아들었죠. 하지만 성우는 트럭 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자신이 피하면 아이가 있는 유리창이 깨질까봐 그는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아픔을 참고 성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어요. 트럭 문 앞을 지키는 2 다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하다 독해. 사내 하나가 쓰러진 성우를 넘어 트럭 운전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꼬맹아 어디 있니? 나와라. 문이 억지로 열리자 산이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틈새로 보았습니다. 성우가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요. 가만히 있으면 성우도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서울 땐 주변을 이용해라. 산이의 눈이 번뜩였어요. 짐칸 쪽을 훌자 찢어진 고춧가루 포대가 보였죠. 장정의 거친 손이 산이의 옷깃을 움켜쥐려는 순간 팍! 산이가 쥐고 있던 붉은 가루를 놈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아, 내 눈. 매운 고춧가루가 눈과 코 점막에 달라붙자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산이는 그 틈을 타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체중을 실어 핸들 위에 경적을 눌렀죠. 빵빵. 귀청이 찢어질 듯한 경적 소리가 폐공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이들에게 보내는 진입 신호였습니다. 신호다. 어서 진입해. 순식간에 사방에서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대낮처럼 밝아진 빛에 사내들이 눈을 가리며 당황했습니다. 컨테이너 위에서, 폐건물 창문에서, 사각지대 곳곳에서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양의 최정예 경호팀이었죠. 모두 꼼짝 마.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습니다. 훈련받은 요원들 앞에 내로라 하는 사내들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줄줄이 제압당해 굴비처럼 엮였어요. 경호팀장이 우두머리를 붙잡고 녹음기를 들이댔습니다. 누가 시켰어?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해주지. 사내는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자백했습니다. 조연필 전무요. 저희는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현필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도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박미양 회장 해임안. 현필이 승리를 확신하며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미양은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같은 옷을 입고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띠링. 암호화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FBI 연계연구소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선관계 99.9999% 일치. 미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과학이, 유전자가 증명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손자, 혁준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죠. 미양은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검은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옷장에는 강렬한 붉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회장 취임식 때 입었던 도강그룹의 전설이 시작된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양은 더 이상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노인이 아닌 불사조처럼 되살아난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우와 산이가 들어왔어요. 성우는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이를 지켜냈다는 뿌듯한 눈빛이었죠. 산이는 미양이 준비해준 깔끔한 아동용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 의젓해 보였어요. 63세의 회장이 7살 손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양이 삐뚤어진 넥타이를 다정하게 매만져 주었어요. 준비됐니, 우리 아가? 산이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 할머니. 미양이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굳게 닫힌 총회장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너머로 현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장님의 판단력 상실로 회사가 위기입니다. 도강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희는 미래?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미양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 미래, 내가 짓밟아주마. 미양이 수행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문 여시게. 쾅. 거대한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리며 붉은 정장의 미양이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붕대 감은 성우와 도강의 새로운 주인인 어린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현필이 준비한 자료였어요.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미양이 허름한 오두막에서 꾀재재한 산이를 안고 우는 모습이었어요.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탐정 비용 지출 내역이 나란히 떴습니다. 수십억 원의 금액이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현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비장한 목소리였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박미양 회장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길거리 고아를 죽은 손자라고 착각하고 회사 자금 수십억을 횡령해 저 아이와 내연남에게 퍼부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노망이 났나 봐. 횡령이라니 실망이야. 여론이 급격히 현필 쪽으로 기울었어요. 현필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회장 해임안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현필이 외쳤어요. 주주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손이 올라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회의장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올라가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붉은 정장을 입은 미양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가 펴졌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40년간 도강그룹을 이끌어온 여제의 위엄이 돌아왔어요. 그 옆에는 산이가 미양의 손을 꼭 잡고 당당히 걷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아이의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뒤에는 붕대를 감은 성우가 조용히 따랐습니다. 현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곧 죽을 거라 생각하는 노인네가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양의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미양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현필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었어요. 현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하다. 미양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리고 횡령이라 부르는 그 돈은 쥐새끼 잡는 덫이었어. 미양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미국 FBI 연계 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조모 손자 관계일 가능성이 99% 이상. 빨간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국 정부 기관의 인증 마크까지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그럼 진짜 손자란 말이야? 미국 FBI 연계 연구소라면 조작이 불가능하잖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곳이야. 현필이 발악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이크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건 조작입니다. 다 가짜예요. 미국까지 손을 쓴 거라고. 미양이 씩 웃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미소였어요. 그래. 그럼 이것도 조작이겠지.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 박사였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울면서 자백하고 있었어요. 조 전무가 협박해서 검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도박 빚 장부랑 불법 처방 내역으로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주주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현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5년 전 그날 밤의 녹음이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며느리 수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여보, 브레이크가 안 들어.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혁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뒤에서 검은 차가 계속 받고 있어. 아이 꽉 잡아. 굉음이 울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주주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수정의 마지막 유언이 이어졌습니다.
피가 섞인 듯 거친 숨소리였어요. 경찰도 회사도 다 한패해요. 조 전무가 차를 건드린 게 분명해. 제발 우리 아가.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몇몇 주주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네 번째 영상. 어젯밤 폐공장에서 찍은 현장 영상이었어요. 깡패 두목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코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조연필 전무가 시켰어요. 아이랑 남자 죽이라고요. 5년 전처럼 사고사로 위장하라고요. 주주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현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살인 청부범이었어. 5년 전 부사장님도 죽인 거야. 당장 경찰을 불러. 저놈 잡아. 현필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 같았어요.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헉헉거렸습니다. 증거 있어? 저건 다 모함이야. 현필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저 아이한테 시킨 연기라고. 길거리 거짓 꼬맹이가 뭘 알아. 누가 저런 애 말을 믿어. 바로 그 순간 산이가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7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검은 장갑 끼고 웃었잖아요. 산이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차 만지면서 아저씨가 차 밑에서 뭔가 빼는 거 봤어요. 산이가 현필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얼굴 기억해요. 무서웠어요. 아이의 생생한 증언에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뇌리에 새겨진 공포.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현필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졌어요.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현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품에서 볼펜을 꺼내 들었어요. 단상 위에 미양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다 같이 죽어. 이 늙은이만 없으면. 주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성우가 움직였습니다. 맹수처럼 단상 위로 뛰어올랐어요. 붕대 감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맹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7년간 산에서 갈고 닦은 몸이었어요. 날렵한 돌려차기가 현필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캉! 주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우는 그대로 현필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꽂아버렸어요.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었습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으악! 팔! 내 팔! 현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대리석 바닥에 짓눌렸어요. 성우가 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그때 대기하던 경찰 특공대가 회의장으로 들이닥쳤어요. 검은 방탄복을 입은 대원들이 현필을 에워쌌습니다. 수갑이 현필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찰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연필이야. 도강그룹 전무라고. 현필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발버둥 치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30년간 쌓아온 권력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주주들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비참한 퇴장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어요. 미양은 주주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인사였어요. 제 불찰로 회사를 어지럽혀 죄송합니다. 5년간 뱀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양이 허리를 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당한 후계자가 돌아왔습니다. 미양이 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산이가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어 배꼽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우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7살 아이의 인사였지만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곧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5년간 죽은 줄 알았던 후계자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미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조연필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미양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안방 금고 비밀번호. 최 선생도 아는데 괜찮으십니까? 미양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금고에는 현금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룹의 중요 인장과 핵심 서류, 수십억 원어치의 보석과 채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어요. 당장 집으로 가야 해. 미양이 소리쳤어요. 성우와 우빈을 데리고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라고 다그쳤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값비싼 조경석들이 넘어져 엉망이었어요. 수십 년간 가꿔온 분재들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다닌 흔적이 역력했어요. 현관문도 부서진 채 열려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져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미양이 성우에게 눈짓했습니다. 성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현관 옆에 쇠막대를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앞장섰습니다. 우비는 미양의 뒤에 바짝 붙었어요. 거실은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집기들이 쏟아져 있었고 깨진 도자기 파편이 낭자했어요. 수백만 원짜리 청자 화병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40년간 모은 골동품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드르륵 쿵. 2층 안방 쪽에서 무거운 가방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어요. 미양 일행이 숨을 죽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성우가 쇠막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최 선생이었어요. 미양의 옷과 폐물, 금고 속 채권 서류를 여행 가방 2개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보석함을 통째로 쏟아붓고 있었어요. 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재산이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최 선생은 미양 일행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쥐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월급 대신 횡설수설했습니다.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양이 차갑게 일갈했어요. 도둑년이 제 발로 들어왔구나. 현필이 잡혀가니까 쥐구멍에서 기어 나왔어? 그 가방 놓고 썩 꺼져라. 궁지에 몰린 최 선생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어요. 독사 같은 눈이었습니다. 산이를 학대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성우 쪽으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흑! 부상당한 성우가 가방에 맞아 휘청거렸습니다. 그 사이 최 선생은 미친 듯이 방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비켜! 다 비키라고! 최 선생은 길을 막는 미양을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힘이었어요. 미양이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어요. 63세의 몸은 충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우빈이 할머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최 선생은 그 틈을 타 1층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내달렸어요.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성우가 다리를 절며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깡패들에게 당한 부상이 발목을 잡았어요.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이대로면 놓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미양의 뒤에 숨어있던 우빈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에 별관 연결 통로 쪽으로 뛰었어요. 이 저택에서 며칠을 살면서 구조를 꿰뚫고 있었거든요. 아이만 아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최 선생이 1층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삐비빅. 현관문 자동 잠금 장치가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최 선생이 당황해서 문을 흔들었어요. 발로 걷어차고 손잡이를 비틀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뭐야? 왜 안 열려? 최 선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층 난간에서 우빈이 월패드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재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이가 현관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이 빌어먹을. 문 열어. 최 선생은 악을 쓰며 뒷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방 쪽 출구였어요. 저 문만 열면 뒷마당을 통해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빈이 더 빨랐습니다. 2층 계단 난간을 타고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산에서 나무 타던 솜씨가 빛을 발했습니다. 주방 앞을 막아섰어요. 7살 아이가 어른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선 거예요. 최 선생이 아이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험악한 표정이었어요.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 쥐새끼가 감히. 우빈은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방에 있던 밀가루 포대를 두 손으로 힘껏 엎어버렸습니다. 5kg짜리 포대였어요. 하얀 가루가 폭발하듯 퍼졌습니다. 콜록콜록. 으악. 내 눈. 최 선생이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앞을 못 보며 허우적거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기침을 해댔어요. 그 순간 뒤따라온 성우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바닥에 꽂아버렸어요. 꼼짝 마. 이번엔 안 봐준다. 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빈은 넘어진 미양에게 달려갔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내가 문 잠갔어요. 나쁜 선생님 못 도망가게. 미양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7살짜리 아이가 도둑을 잡은 거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나쁜 어른에게 맞서 싸운 거예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밀가루 범벅이 된 최 선생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안의 모든 악이 청소되었습니다. 미양은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넘어진 가구, 흩어진 물건들. 하지만 미양은 웃고 있었어요. 용감해진 손자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다 컸구나. 할머니를 지켜주고. 우빈이 미양의 품에서 싱긋 웃었어요. 산에서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무서울 땐 머리를 쓰라고. 미양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해 3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이었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고 진달래가 분홍빛을 뽐냈어요. 우빈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말끔한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모습이 듬직했어요. 이름표에는 도우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었죠. 더 이상 산이가 아니었어요. 도강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도우빈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 산속철. 미양, 우빈, 그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성우가 함께 걸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도강재단의 실장이 되어 있었어요. 5년간 아이를 지켜온 공로였죠. 아들 혁준과 며느리 수정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우빈의 손에는 받아쓰기 100점 시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산이가 100점 받았어요.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우빈이 시험지를 위패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미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혁준아, 수정아. 걱정 마라. 내가 잘 키울게. 미양은 속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절을 내려가는 길,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빈이 미양과 성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았어요. 붕붕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할머니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안 매운 거로요. 미양이 웃었습니다. 성호도 웃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절의 풍경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벚꽃 터널 아래로 세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어요.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걸으며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5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결코 시들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손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온 남자. 세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